클리커 한번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네, 잘 됩니다. 네. 네,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NXP 코리아의 이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그 자동차 쪽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량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이슈들이 있고요. 그 이슈마다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에버리지 카 같은 경우에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거의 한 100 쪽에 있네요. 잠시만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1000개, 네, 1000개 정도의 그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가격이 한 640불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그럼 이제 1200개까지 늘어나고 뭐 그 가치는 한 1000불 정도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NXP 반도체는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문들에 대해서 많은 그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오토모티브 MCU나 프로세서들, 그다음에 AP, 그다음 뭐 레이더, 인포테인먼트 이런 여러 부분에서 이제 마켓시어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모티브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얼이나 모바일, 뭐 스마트폰, 스마트 시티,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쪽에도 많은 분야에서 반도체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토모티브 쪽의 마켓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자율주행, 그리고 전동화, 그리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차량도 테슬라처럼 가면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중요하게 되고 차량 자체의 앱스토어에서 뭔가 기능을 이네이블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업데이트하면서 그 진화해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표는 그 차량의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트리뷰티드 분산된 그런 구조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2025년에서 27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도메인으로 나눠서 그 도메인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그쪽에서 좀 영역별로 나눠서 제어하는 그런 구조로 갈 거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위치를 유지하지만 로지컬하게 이제 구분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조널 아키텍처로 해서 완전히 중앙 쪽에 센트럴 프로세서가 있고 각 존별로 이제 컨트롤러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그 통합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소프트웨어, 좀 더 많은 컴퓨팅 파워, 그리고 좀 더 많은 기능이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이프티라든지 그 시큐리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중에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 사이버 시큐리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들 이쪽만 대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 프로세스, 그리고 피플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가운데 있는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부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맨 위에 있는 거하고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저희 반도체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세 개, 그러니까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솔루션 포트폴리오, 시큐어 엔지니어링 이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4개로 나눠서 코어 시큐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익스터널 인터페이스, 하나는 이제 도메인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으로 나눠서 거기에 이제 빗장을 거는 거죠. 그리고 내부 통신에 대한 시큐리티,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익스큐션에 대한 그런 시큐리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 실제 베이클 아키텍처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논리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어 시큐리티 프린시플 외에 이제 시큐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디스크리트 소자들이나 이런 것들, 시큐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로컬 어택과 이제 리모트 어택이 있는데, 이 로컬 어택 쪽에서는 ECU 쪽에 있는 IC 레벨, 그다음에 로컬 인터페이스, 이 부분에 대한 어택을 이제 로컬 어택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공격하는 거를 리모트 어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4개의 코어 프린시플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공격에 대한 방지 대책, 그다음에 그 공격을 디텍트하는, 감지하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대책, 그다음에 그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픽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도표에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어 엔지니어링 쪽에서 엔지니어링 쪽에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외부 마켓 트렌드나 스탠다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ISO라든지 SA, IEEE, 오토사, 그다음에 이제 CCC 같은 다양한 이제 표준들이 있고, 그쪽에 이제 저희 쪽은 좀 적극적으로 인벌브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스탠다드를 보면 2008년에 이제 C 표준이 제정이 됐고 2010년에 에비타 표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 많은 요구사항들 보면 에비타 미디엄, 에비타 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그런 시큐리티 레벨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OEM들은 이런 표준에다가 각자의 요구되는 그런 이제 시큐리티 리퀘어먼트를 추가해서 각각의 이제 기준들을 티어 1 쪽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좀 비교해 보면 C는 뭐 에비타 미디엄과 라이트의 중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 AS128을 기준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에비타는 이제 여러 3가지의 레벨로 나눠서 에비타 로우, 미디엄, 하이, 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 이슈에 맞게 좀 차등화된 그런 표준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시큐리티 요구사항에는 뭔가 그 각각의 통신 쪽에 통신을 위한 그런 억셀러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플래시가 없는 그런 이제 프로세서들은 보통 플래시를 내부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뭐 RSA나 ECC 같은 비대칭 알고리즘, 그다음에 샤 같은 그런 해싱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뭐 롤백이라든지 뭐 키 네고시에이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오프로딩 이런 것들이 추가됐고, 뭔가 이런 그 시큐리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 사이드 채널, 그러니까 뭐 글리치 어택이라든지 이런 피지컬 어택들에 대한 그런 방지 대책 이런 것들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사에서도 오토사 4.3부터는 이제 시큐리티 쪽에 크립토 드라이버에 대한 표준이 들어가 있고, 오토사에서도 이런 중간에 보시는 중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 드라이버, 크립토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크립토 서비스 이런 이제 시큐리티 전담 전용
그 스택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사항이나 스탠다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어댑티브 오토사 같은 경우도 뭐 Identify and Access Management라는 IAM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고 서비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하드웨어는 저희 쪽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커스터머 분들이나 이제 그 서드 파티를 통해서도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 이뮤터빌리티, 그다음에 템퍼 레지스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부분은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를 안에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추가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HSM이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AS128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만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의 칩들은 그거 말고도 이제 RSA라든지 ECC 그다음에 샤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쪽에 보면 이제 OTA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레스폰스, 그다음에 디바이스 아이덴티파이 매니지먼트라든 아이덴티파이 매니지먼트를 위한 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쪽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큐리티 솔루션 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프로세서나 MCU 안에 이게 인베디드 된 온칩 시큐리티 서비스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CU와 이제 컴패니언으로 동작하는 그런 시큐리티 컴패니언 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시큐리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특별한 기능을 위한 그런 칩들도 또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온칩 시큐리티, 위쪽에 있는 게 시큐리티 컴패니언, 그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스페시픽한 펑션에 대한 IC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별로 저희 쪽에서 이제 다양한 MCU나 프로세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모듈의 이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MCU나 오토모티브 프로세서 쪽에는 뭐 CSE라든지 HSE, HSM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위쪽에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에서는 세코 그리고 뭐 그 ESE 이런 이제 시큐리티 모듈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레이어 스케이프는 이제 네트워크를 위한 그런 이제 게이트웨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오토모티브 쪽에 그 시큐리티 쪽을 좀 나눠보면, 그러니까 ECU 쪽을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뭐 호스트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이 있고, 세큐어 도메인이 있고, 중간에 요 회색으로 있는 것처럼 그 둘은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사이드에서 시큐어 그 도메인 쪽으로 서비스를 리퀘스트하고 그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큐어 도메인 쪽을 좀 아래로 내려보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칩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있는 제품군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좀 제품별로 다양한 시큐리티 모듈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시큐리티 컴포넌트 칩은 그 VTX를 위한 그 제품, 그 다음에 이제 CCC 그러니까 디지털 그 키 3.0을 위한 그런 이제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캔 트랜시버라든지 이더넷 스위치, 그다음에 뭐 DSRC 제품, 그리고 이제 스마트 TRX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온칩 시큐리티 쪽을 보면 이쪽은 좀 제너럴한 그 서비스 셋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거나 뭔가 그 플렉서블하게 기능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나눠서 보면 5가지 정도의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시큐리티 알고리즘을 위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그다음에 키 매니지먼트를 위한 그런 이제 시큐어한 공간, 그리고 이제 그 트러스티드 익스큐션, 그러니까 뭔가 시큐어 부트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실제 호스트 쪽의 코드가 제대로 된 코드가 돌고 있는지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유틸리티나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어 서브 시스템은 코어라든지 메모리, 그다음에 각 페리페럴들과 연동하면서 이런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뭐 기밀성이라든지 그 안전한 실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이 뭔가 감지가 됐을 때는 뭔가 그거에 대한 컨트롤을 해주게 되겠죠. 리셋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예로 이제 저희 HSA라는 그 시큐리티 모듈에서 제공하는 크립토 서비스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뭐 인풋하고 익스포트하고 밸리데이션하고 하는 이런 키 매니지먼트 기능, 그리고 이제 크립토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대칭 알고리즘, 비대칭 알고리즘, 해시 알고리즘 이런 것들,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시큐어 부트라든지, 요거는 이제 부트로더 영역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런타임 중에 그리고 온디맨드로 뭔가 특정 영역들을 검사해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시큐리티 컴패니언 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시큐어 엘리먼트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MCU와 뭐 SPI나 RCQC 같은 인터페이스로 그 인터페이스해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로컬 어택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 NCJ라고 하는 NCJ 38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디지털 킷 쪽에 사용을 위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내부에 뭐 코어라든지 뭐 플래시 메모리, 뭐 램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여러 이제 그 PKC나 AS, 그다음에 TRNG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도 이제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온칩 시큐리티 제품들 그런 것들은 외부 인증을 따로 받지는 않지만, 이런 시큐어 엘리먼트들은 인증을 받아서 그거에 맞게 고객사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어 펑션 스페시픽한 시큐어 I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시큐어 캔 트랜시버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 ID 필터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디도스 같은 그런 도스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도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도 마찬가지고요. 각 포트별로 이제 어센티케이션을 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로우 컨트롤, 플로딩 프리벤션이나 트래픽 아이솔레이션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V2X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SXF 1800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시큐어 엘리먼트, 그러니까 컴패니언 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AF 54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펑션 스페시픽한 시큐어 I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TX를 할 때는 시큐어 엘리먼트를 통해서 이런 사이닝을 해가지고 내보내게 되고요. 들어오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그 코어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UW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는 그런 무선 네트워크인데, 주로 이제 이 거리에 따른 거리를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공격 보면 릴레이 공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마트 키의 신호를 감지를 하고 그거를 이제 릴레이 중계해주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차 문을 따고 그 시동을 걸어서 도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UWB 같은 경우는 가장 탁월한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해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택하는 코스트와 그거에 대한 효용 가치,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왼쪽에 있는 그 ECU 레벨에서 이제 그 어택을 해가지고 그거로 뭐 차 한 대, 두 대, 이 정도에 대해서 스틸하는 그런 거라면은 별로 이제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고요. 이슈에서 뭔가 그 시큐리티 홀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여러 대의 그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리모트 인터페이스에서 시큐리티 홀을 발견해서 그 적용할 수 있는 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사실 저희 고객사 부분에서는 고객사분들에게는 이제 가장 큰 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해커들한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종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해 놓은 것이 이 장표입니다. 위쪽에 보면은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뭐 타이밍을 어네리시스 한다든지, 어떤 전자기 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가지고 저도 이제 뭔가 시큐리티 홀을 찾아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세미 부분, 한 중간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파괴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맨 아래쪽은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우선 포커스가 돼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도청이라든지, 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뭐 아까 리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까의 릴레이 공격과 같은 거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알려진 하드웨어 버그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버그라든지, 네, 어떤 디자인상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 음, 과거에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회색 부분, 이니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춰줬었고요. 현재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이제 포커싱 해가지고 방지 대책이나 해킹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퓨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쪽에까지도 공격을 할까? 이 부분은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칩 시큐리티를 가지고서는 맨 위에 있는 ECU 단에서 칼 인터페이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가능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텍션 기능들을 추가해서 중간 레벨, 그러니까 ECU 레벨부터 이제 리모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택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까지 다 보호를 하려면 이거는 이제 데디케이티드 된 그런 이제 시큐리티 컴패니언 칩이 따로 필요할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인더스트리 베스트 프랙티스와 프로세스 스탠다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탠다드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SA 뭐 J1301, 뭐 ISO 21434 많이 아시고 있는 표준일 겁니다. 그다음에 오토 아이작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 그다음에 IC 62443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표준들이 제정이 되고요. 크게 이제 세 개가 그 메인이었었는데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이제 오토 아이삭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각 그 티어 1이나 OEM 쪽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공유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요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커먼 베이스 라인이 제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ISO 2143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맨더터리로 이제 시큐리티를 하게 한 게 202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UNEC 잘 아시는 UNEC의 그 REO 표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이건 어떤 법규인 거죠. 이 법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OEM은 어떤 그 인증된 CSMS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그 각 서플라이어의 리스크나 그런 것, 그 리스크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서플라이어 쪽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ISO 21434라는 표준을 통해서 이제 미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 위에 부분이 이제 그 시큐리티 담당 조직, 아래 부분이 이제 프로덕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OEM처럼 이제 풀리 그 갖춰진 그런 CSMS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레벨의 CSMS를 저희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서티피케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취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이제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그런 기능들에 대한 구현 그리고 시큐리티에 대한 그 도큐멘테이션 작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문서를 보면 사실은 그 펑셔널 세이프티 쪽의 문서와 크게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케이스라고 해서 시큐리티 쪽에 저희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하이레벨 디스크립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플랜은 그 스페시픽한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버추얼 아이템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저희 NXP 제품을 그 이용한 어떤 시스템을 이제 표현해 놓은 그런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문서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아마 다른 회사도 인증을 받은 회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비즈니스 크리에이션 앤 매니지먼트, BCAM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한 그 서티피케이션 그리고 이제 그 시큐리티 인시던트 리스폰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서티피케이션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어 엔지니어링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테크놀로지, 프로세스, 그 피플 이런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지식들과 그런 IP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세큐리티 프로세스 인증된 프로세스에 맞춰서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각종 그 단체들, 오토 아이작이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들의 파운딩 멤버로 참여를 해서 그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좀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큐리티 관련된 전담 조직도 갖추고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저희 쪽에서 하는 그 디자인 쪽에서 하는 그런 데피니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시큐리티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vulnerability analysis를 통한 그런 이제 취약점 분석, 그리고 만약에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빨리 이제 오픈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것들까지 모두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토 아이작이나 그다음에 스타트업 오브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펀딩 멤버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각 여러 가지 이제 표준들이 있는데, 뭐 ISO 27001이라든지 커먼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 사항이나 표준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엣지락이라고 하는 엣지락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제 이 사이버 시큐리티 쪽을 만족하고 이거에 대한 고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 서티피케이션, 그리고 이제 고객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엣지락 포트폴리오는 저희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제품들이 리스트업 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이버 시큐리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단독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어떤 서티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티어1이나 OEM뿐만 아니라 저희 서플라이어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켓 리ኳ이어먼트를 초과하는 그런 시큐리티 모듈을 안에 내장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서포트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 시큐리티 모듈을 내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가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네, 국민대학교 전상훈이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토모티브 칩이 기존의 모바일 향의 칩과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뭐 VTX 관점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VTX, 그러니까 V2X를 제외한 어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 어떤 그런 칩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시큐리티 뭐 CQ 엘레먼트라든지 이런 HSM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들이 존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의 SGX라든지 혹은 뭐 ARM의 뭐 트러스트존이라든지 이런 그런 별도의 어떤 시큐어 존들이 같이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토모티브 제품과 모바일, 그러니까 일반 컨슈머 제품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안전을 위한 그런 반도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제품들은 사실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지 않지만, 오토모티브 제품들은 매우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고 특별한 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오토모티브 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토모티브 퀄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고 ACQ 뭐 이제 프로세서나 MCU 같은 경우는 ACQ10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증을 받고 그거를 뭐 자체 인증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인증을 미트해야지 이제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러스트 존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는 사실은 시큐리티가 뭐 단순히 그 안전한 저장 공간, 뭐 실행 공간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호스트의 영역에 가령 뭐 시큐어부트라든지 어떤 뭐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뭐 사이닝이나 뭐 인크립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도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트러스트 존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그 프로세서 제품들에서는 이제 그 트러스트 존이나 이런 것들은 암 코어에 데디케이트된 거라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MCO 제품은 그 트러스트 존이 없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가지고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스카로의 구성서라고 합니다. 네. 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NXP에서 S32 K3라든지 G2로 오면서 HSE라고 하는 펌웨어를 직접 배포하시게 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다른 반도체 칩셋 제조사 같은 경우는 HSM 펌웨어를 OEM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 회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HSE를 직접 배포하신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많은 고객사분들이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큐리티 모듈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제 외부에 오픈을 안 하고 좀 비밀 그 기능들을 잘못 써서 오픈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큐리티 모듈 자체가 저희가 이제 개발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이제 좀 적합한 완벽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그런 정책을 펴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좀 애플처럼 비밀이 많다, 오픈 안 하고. 근데 각각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서드 파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큐리티라는 게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피덴셜리티이고 이제 보안 그 해킹 가능성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온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얼른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MV의 윤세우 본부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NXP 발표 내용 감사합니다. 오토아이작의 멤버로 활동 중이시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고 대응, 서트죠. 서트 쪽에 인증을 받으셨다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자동차 칩 관련 사고 대응 경험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셨다면 오토아이작과 그 정보를 공유하시고 계신지, 혹은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으신지, 그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S32에 관한 질문입니다. S32 반도체는 왜 MPC57XX 처럼 HSM 방식이 아닌 HSE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S30 반도체에서 M7 코어 한 개를 HSM처럼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오토아이즈와 관련해서는 예 말씀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양한 그 고객사분들과 저희가 이제 함께 그 취약점을 발견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의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 중에 물론 이제 시큐리티 쪽이 제공되지 않은 제품이었었는데 MPC560XB라는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부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토 아이작에 오픈이 되고 저희도 이제 고객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회피해서 이제 뭔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실 수 있게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도 한 3-4번 정도는 그런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SM과 HSE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HSM은
AS128 억셀러레이터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에는 HSM에 대한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이제 외부 고객사 분들께서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실 저희 쪽의 HSM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극히 일부만 제외하면 저희 쪽에서 개발한 펌웨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 고객사가 그거에 대해서 개발한 경우는 오토에버 외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토에버랑 다른 데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그 두 군데 정도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개발한 펌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M7 코어가 저희 HSE의 메인 코어긴 하지만 호스트 사이드에 있는 M7 코어를 갖다가 HSE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두 영역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호스트 쪽에서는 아예 액세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C에서 HSM에서 이제는 자동차사 혹은 OEM 티어사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NXP의 이진우 이사님께서 자동차 반도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